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함승희 전 사장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법인카드 2장의 사용 내역도 공개가 되었죠. 관련 자료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일부에 만나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 한국과 베트남의 4강전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귀할과 같은 선제골을 넣었다고 하네요. 1대0으로 한국이 앞서가는 상황. 기분 좋은 출발인데요. 자칭 K리그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의 관전평가, 진짜 축구 전문가죠. 신문선 명지대 교수의 경기 분석과 전망, 최강 병기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기자도 물론 함께 출연합니다. 2009년 쌍용차 평택 공장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한 경찰의 작전은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직접 승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을 3부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뉴스 정면 승부 4부, 매주 수요일에는 청래당 시간이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와 한미훈련 재개를 시사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발언, 9월 평양 정상회담 연기설까지 고비 만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단, 정청래 전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4부에서 청래당 시간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했었던 이재정 의원이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는 관계로 이번 주부터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월 29일 수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강원랜드 함승희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짚어보도록 합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 이외에 추가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사장이 별도로 소지한 2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이 가운데 한 장은 제3자가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죠. 관련 자료를 공개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연결하도록 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동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정리부터 해보죠. 앞서 네. 경향신문이 보도한 건 비서실에 지급된 3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사장한테 따로 2장의 법인카드가 별도 지급되었다. 그리고 오늘 유 의원이 공개한 게 바로 그 별도의 2장의 법인카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청취자들 의아하게 생각할게. 공기업 사장에게 이렇게 많은 법인카드가 나가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로 사용된 카드는 총 8장입니다. 8장이요? 예. 네. 그 가운데 이제 2장이 함 전 사장이 직접 갖고 사용했고, 6개는 비서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서실 직원이 총 6명이니까 예. 한 명당 1개씩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경향신문이 보도했던 그 문제됐던 카드 사용 내용은 비서가 갖고 있던 6장 중에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카드 수량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한 지침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팀당 1개가 나오고 임원의 경우도 1장씩만 나오는데 특이하게 강원랜드 사장의 경우에는 과거의 다른 사장과 비교해서 2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카드를 어디에다 썼느냐. 사실 뭐 법적으로 쓸 때 썼다고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유 의원님께서 사용 내역 봤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썼습니까? 보통 사장이 법인카드를 2장 가지고 있을 때 이후로는 사용처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된 경우는 특화카드가 별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2장 카드가 사용처와 장소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업소에서
다른 카드로 결제했던 이력도 있고요. 어허. 예, 그리고 제가 의혹의 대상인 이 손모 씨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 카드, 예.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사용한 내역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총 280건을 사용했는데 강원도에서 사용한 건 거의 카드 반납으로 추정되는 마지막 날 한 건만 강원도에서 사용되고 이 중에 280건의 절반 이상 146건 2,132만 원 상당이 손모 씨가 거주하는 서초구 등에서 사용되어 있다. 예, 그리고 또 절반 이상인 170건 이것이 주말 공휴일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인카드가 같은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결제된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강원도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같은 시각에 다른 곳에서 사용됐다고 하면 예. 두 장 중에 한 장은 그 함성희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한 장을 이제 손모 씨가 썼다고 보시는 거죠? 뭐 정확하게 예. 손모 씨라고 지정은 안 되지만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근데 송기현 의원이 작년 국감 때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하는데 최근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2015년도에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63만 원을 사용하고 나서 두 차례로 나눠서 카드 두 개로 계산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 보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것도 꼼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용처가 분명하다면 그렇게 쓰고 그걸 소명하는 게 맞지요. 예. 그러니까는 그 써야 할 때 안 썼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사장한테 나온 법인카드를 제3자가 썼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법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여지죠. 업무와 관련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은 단지 이건 공금을 이용한 거고, 예,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카드를 쓰는 금액을 총합해보면 한 1억 정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큰 금액을 사용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그 의원님 지적한 대로 강원도가 아닌 강남에서 많이 사용됐다. 네. 이렇게 서초구 강남구 한남동 이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2014년입니다. 12월 1일 날 오후 7시 반경에 서초동에서 또 9시 50분경에 반포동에서 결제를 했는데 당일 함성희 사장의 차량은 강원도 정선에서 운행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되면 분명히 제3자 썼다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예, 차량 일지상의 차량 자동차의 소재지와 카드 사용지가 달라서 이거는 분명히 다른 제3자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3자가 만약에 썼다고 하면 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배임죄. 배임죄. 예. 회사에 그래서 손해를 끼쳤으니까요. 그렇죠. 업무상 배임죄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함성희 사장의 도덕성도 굉장한 타격이 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당연하죠. 그리고 이걸 피해 자산을 원상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상 회복하고. 네. 그런데 그 과거 MBC 김재철 전 사장도 법인카드를 함부로 유용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처벌됐다 얘기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명백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처의 각 그 CCTV든지 사용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사용 내역도 그 당시에 회의상 썼는지 업무상 접대비로 썼는지 이런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문제가 있다면 피해 금액을 환수하고 또 필요하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먼저 돼야 될 텐데요. 처벌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소고발로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네, 이 부분은 강원랜드의 현 이사진, 경영진들이 아마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착수하고 또 밝힐 수 없다면은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장들의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이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과연 강원랜드 사장만 이렇게 그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까?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카드 사용은 어땠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그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의 그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문제가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국감 때 많은 의원들께서 각 공공기관의 예. 사장 또는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 또는 뭐 접대비 관련 또 개인적 용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감 때 한 번 더 짚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감 때. 국감 때 또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이 다른 공공기관장님들이 카드를 쓴 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나 뭐 이런 거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희는 뭐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했고 예. 요 자료들도 작년에 저희가 청구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이미 그때 나왔을 것인데 그 자료는 갖고 있다 저희들이 면밀한 분석을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철저히 공공기관들 임원들에 대해서 예. 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또 힘이 센 이 공공기관 어떻게 보면 소통형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면 강원랜드 그 최용집 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지인들 청탁 들어가지고 또 불법적으로 취업시키고 이랬단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법적으로 감시할 부분이 필요할까요? 그 불법 청탁의 문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은행 뭐 금융권까지 많이 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도 저희 정무위 제가 소속인데 예. 좀 더 그 금융권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을 좀 더 따져보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예. 감시 시스템이 좀 잘 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것도 뭐 공기업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논문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썼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예. 의원님 아주 고생하셨고요. 오늘 인터뷰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는데 방금 또 우리가 한 골 더 넣었다고 하네요. 팟빵 앱으로 아나무인 01님께서 이 작가님 오늘 오프닝에서 왜 이렇게 버벅대시나요? 예, 제작진이 갑자기 시간을 끌어달라고 급작스럽게 요청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손수호 변호사는 네. K리그 전문가 아닙니까? 자칭. 뭐 자칭 전문가. 예. 네, 인천 전문가죠. 네, 뭐 인천 경기는 다 보러 다니는 걸로 네네. 알고 있고. 많이 봅니다. 지난번 독일 월드컵 때 네네. 독일전 또 스코어를 맞췄죠? 맞췄죠. 이 제가.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도- 기억하시는군요. 예, 오늘도 그래서 손수호 변호사의 좀 맹활약을 기대해 볼 텐데요. 네. 지금 한국과 베트남 4강전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전반에 초반에 이승우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또 황의조 선수가 또 추가골을 넣어서 전반전 30분경 지나고 있는데 2대0으로 여유 있게 앞서고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라면 좀 체력을 좀 안배하면서도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예. 장윤진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글쎄 뭐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베트남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선수가 우리 팀이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또 좀
그 한 수 아래라는 그런 자만감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현재까지 보면 집중력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난번 한일 월드컵 때에도 우리나라가 4강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라커룸 분위기가 할 만큼 했다. 뭐 자축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스네크 감독이 당시에 좀 그걸 마땅치 않게 봤다고 하는데 혹시 뭐 짐작입니다만 베트남도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자기도 모르게 좀 느슨해진 게 좀 드러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골은 황의조 선수가 넣었네요. 네네. 전반 27분에 들어갔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했고 황의조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네요. 글쎄 뭐 벌써 사실은 이제 황의조 선수를 선발을 할 때 이게 뭐 병역 면제용이다 뭐 하면서 좀 뭐 인맥으로 선발이 됐다 뭐 이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벌써 뭐 헤드트릭도 했고 지금까지 들어간 골이 지금 여러 골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은 뭐 그동안의 서름 그다음에 각종 의심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활약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J리그 일본에서 뛰고 있는데요. 일본 전체 경기를 보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득점을 했어요. 그 득점 영상을 이제 온라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정말 화려한 골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폼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김학범 감독이 여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선발을 과감하게 한 게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여론이 안 좋을 때도 일본 측 그러니까 J리그 쪽에서는 왜 황의조가 못돼서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다고요. 알겠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뭐 전문가인 척하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티 나나요? 예, 네. 티가 많이 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전문가를 연결해서 두 분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신문선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예, 둘 비전문가 얘기 조금 들었죠, 앞에서. 예,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한 대로 황의조 선수 발탁될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황의조 선수에 대한 사실은 그 선발에 대해서 예. 일각에서 그 와일드 카드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예. 제가 그 성남 1화에서 이제 성남 FC 시민구단을 바뀔 때 초대 사장으로 제가 사장 시절에 데리고 있던 선수가 황의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김학범 감독도 또 제가 데려다가 또 감독을 시켰었고요. 예. 그 김학범 감독이 그 황의조 선수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는 늘 높게 평가를 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황의조 선수가 갖고 있던 잠재력에 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잘 받쳐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앞서 이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J리그에 가서 예. J리그에 가서 황의조 선수는 상당히 기량이 만개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공격수를 맨 마킹할 때 맨투맨 수비를 하거든요. 손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몸으로 막는 예. 그런 적극적인 수비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지역 방어를 하면서 그 수비 진영 그러니까 골을 내줄 수 있는 골마우스 근처에서 지역을 선점하는 그런 수비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맨투맨과 지역 존 디펜스를 할 때 차이점은 공격수가 좀 더 세밀해야 되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지역을 피해 나가는 개인적인 돌파력이라든가 섬세함이 있어야 되는데 황의조 선수가 K리그에 있을 때는 맨투맨 수비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몸싸움에 상당히 강한 면이 있었던 반면에 예. 세밀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슈팅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혼것탈퇴해서 새로운 선수를 지금 거듭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A 대표팀에도 지금 다시 뽑혔고요. 그럼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한국 대표팀이 넣은 골은 지금까지 15골입니다. 예. 그중에 황의조 선수가 오늘 골까지 9골을 터뜨렸던 거거든요. 예. 그 9골도 모두 오른발로 이제 터뜨렸는데요. 그 황의조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제 자신이 넣었을 때 그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중앙에서 스루 패스했을 때 완전히 상대 수비의 옵사이드를 그 파고드는 그런 날카로움을 보여줬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황의조 선수는 선수로서 2단계 이상 그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전 6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먼저 두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경기가 잘 풀려간다고 보이는데 네. 그 볼 점유율도 지금 우리가 좀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잘 풀어가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예. 베트남이 이번 대회 돌풍은 사실은 보여주고 있지만 선수 개인적인 능력에서는 한국이 한 수 두 수 위죠. 지금 뭐 손흥민, 황의조, 그다음에 황희찬, 이승우 지금
유럽 무대 또는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보면 베트남보다는 우리가 한 2수 정도 위인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오늘 그 눈여겨서 볼 대목은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에서도 앞섭니다만 지난번 8강전에 뛰었을 때 베스트 11과 비교해서 한국팀은 오늘 5명이나 무려 스타팅 멤버에서 바꿨습니다. 예. 이승우나 황희찬 선수 지난번 경기에서는 후반전에 이제 교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두 선수를 포함해서 이진현, 조유민 미드필더거든요. 그리고 골키퍼인 조윤우 선수까지 무려 6명을 바꿔서 스타팅 멤버를 짰다는 것은 지난번 경기 그러니까 8강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체력적인 부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책으로 볼 수 있겠고요. 베트남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신장이 작은 반면에 빠르고 민첩하고 역습이 강한 이제 그런 팀 컬러를 갖고 있거든요. 예. 이런 팀과 경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골에 대한 향배가 경기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는데 전반 6분에 이승우 선수가 황희찬 선수의 그 패스를 받아서 그 황희조 선수가 상대 수비에 엉켜 넘어졌을 때 이승우 선수가 왼발로 아주 정확한 슛으로 첫 골을 뽑을 때 이미 경기 흐름은 꺾였던 겁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예.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이 골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은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전체적인 그 완급을 조절하는 템포 조절하면서 예. 경기의 전체적인 전술적인 면이나 또 개인 전술이나 뭐 이런 면에서 베트남을 한국팀이 잘 조절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베트남이 지금 U23 대회 준우승하고요. 아시아 대회에서. 네. 그리고 아시아 게임에서도 최초로 4강에 오르고 베트남 전역이 지금 들썩들썩한데 네. 그 또 박항서 감독이 뭐 쌀딩크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네. 결정적으로 이렇게 잘하게 된 이유가 역시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베트남이 지금 아시아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뭐 쌀딩크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저희들이 합니다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파파 리더십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자상함 그리고 선수들을 격려하는 그런 인자함 이런 부분에 베트남 언론이 집중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베트남에서 박항서의 인기는 그 텃밭은 바로 히딩크로 볼 수 있겠죠. 2002 월드컵 때 그 히딩크 사단에 코치를 참여했던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가 그 플랜을 짜고 훈련 계획에서 축구 선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에 대한 속도거든요. 예. 파워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선수를 격려하고 심리적으로 집중을 높이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부분에서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집중적인 과외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사실은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팀과 비교를 했을 때도 사실은 축구 강국이다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예. 앞서 얘기했던 이런 나라를 따돌리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강한 그 성적과 성과를 드러내고 있고 예. 그리고 아시안컵에서도 이번 경기 전까지 무실점으로 지금 4강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국민들은 축구를 통해서 베트남이 과거의 전쟁의 아픔을 딛고 아시아의 선진국가 그리고 축구의 최강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그런 꿈과 희망을 지금 축구를 통해서 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찌됐든 저는 기분이 좋은 것은 대한민국의 박항서 감독이라는 축구인이 가서 베트남 축구를 선진화시키고 있고 베트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대한민국 축구 감독들이 아시아 무대를 떠나서 전 세계 무대로 좀 더 그 어떻게 보면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아닌가 또 이런 시각에서 저는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성실합니다. 이 성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대회에서 만약 이긴 데서 지더라도 제가 볼 때 베트남 국민은 아마 박항서 감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예.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겠죠.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자 우승 우리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면은요. 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은 60-70% 저는 이렇게 높게 보거든요. 지금 한국 대표팀은 지난번 말레이시아 경기에서 패했던 것이 오히려 약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장을 맡은 손흥민 선수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후배 선수들이 양보하고 그리고 또 팀을 완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동안 부진했던 황희찬 선수의 몸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워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오늘 스타팅 멤버로 나와서 첫 골을 얻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밝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우리가 지난번 8강전에서도 3골을 내줄 때
수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비록 2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만 수비에 대한 안정감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이 점만 극복이 된다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문선 교수였고요. 자, 팟빵 앱으로 맨날 짜증나님 볼펜 딱딱거리는 소리 나만 들리나요? 예, 손소 변호사 행동이었고요. 아, 저예요? 예, 예, 너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나무인 01님께서 비전문가 코너는 이제 끝입니까? 솔직히 비전문가들이 더 재밌네요.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비전문가 코너. 네, 다나한님, 와, 신문선 아저씨 진짜 깔끔하게 말씀 잘하신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말을 길게 하셔가지고 그동안 방송이 좀 없으셨나 이런 생각이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비전문가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가능성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손석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우승한다고 봐야죠. 네, 이런 분위기면 뭐 우승할 것 같고요. 또 상대편에서 맞은편에서 이제 일본이 진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일본은 도쿄올림픽 대비해서 2살 더 어린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세.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적인 측면에서 또 기세상으로도 뭐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경기는 무난히 승리라고 보십니까? 오늘 경기도 뭐 절반 이상 이미 이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강전과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베트남이 강한 수비를 보여줬는데 벌써 네. 2골을 허용했고요. 우리는 수비가 좀 문제라고 지적받았단 말이죠. 네. 괜찮을까요 오늘 경기? 왜냐하면 그동안 베트남이 좀 대진운이 좋았어요. 또 바레인, 시리아를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상대했던 팀들이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역시나 경기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동안 강팀을 상대 못하다가 안 하다가 이제 가장 강팀을 만난 것 같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승호 선수가 지금 또 넘어졌는데 아까도 넘어졌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시간도 좀 보내고 호흡도 받아들이고 저런 거 굉장히 이탈리아에서 잘 배운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보통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전반전도 후반전처럼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이승호 선수는 지금 사실 실제로 좀 많이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벌떡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상 기자님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우승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요. 일단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혈전을 치렀습니다. 어쨌거나 승리했기 때문에 큰 고비는 넘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오늘은 괜찮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수비 불안이 언제 또 도질까 이게 사실 걱정스러워요. 특히 이제 측면 수비가 이 상대편 빠른 공격수가 들어오면 이제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수비의 집중력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2개의 재난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2018년 8월 29일 18시 40분 서울시, 인천시, 강화군, 남양주시 지역에 호우 경보 대치가 발효됐고요. 18시 50분 한강 남양주시 지점 홍수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자,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홍수 알림이 앱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홍수 상황 및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에 대비하여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며 갑작스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호우경보 대치. 2018년 8월 29일 18시 40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양주시 지역에 호우경보 대치가 발효되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소규모 교량은 접근을 금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나 상습 침수, 축대 붕괴 등 재해 위험 지역 주변과 해안 저지대 주민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보행 중 가로등, 신호등 및 옥외 광고판, 맨홀 뚜껑 주변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간 계곡과 하천변, 유원지, 휴양림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호우경보 알려드렸고요.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면요. 어제 MBC 방송국에서 100분 토론에서도 주제로 다뤘던데 이 스포츠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를 해줘야 되느냐. 네. 이게 지금 아마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면제 아니에요. 네. 면제 아니고 특혜를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혜. 면제는 아닙니다. 예. 네.
이제 사실 면제라기보다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체육 활동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거죠. 아니 원래는 그랬는데 금메달을 따게 되면 4주 군사 훈련만 받고 병역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안 하는 거죠. 면제와 예.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스포츠 선수들이 이게 사실 전두환 정권에서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국위선양이 우선이라면 방탄소년단 얼마나 국위선양 많이 하냐.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러면 어떻게 주고 면제해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클래식 분야에서 이제 뭐 여러 특히 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예. 많이 한 이런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그 예술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왜 또 특혜가 없냐. 옛날에 그래서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면제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실제로 면제를 받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 논란이 생기는 것은 점차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스포츠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군사 정권에서는 이 스포츠에 대한 의존도, 이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들을 약간 좀 우민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이 군 면제가 상당히 이제 이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점점 우리나라 사회가 스포츠 외에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정말 스포츠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화 시대의 논리였다. 그렇죠. 산업화 시대라기보다 이제 그 군사 정권 시대의 논리였던 거죠. 병역법 규정을 봐야 됩니다. 33조 7에 예술 체육요원 편입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병역법 시행령에서 그럼 예술 체육요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뭐냐, 분야가 뭐냐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게 스포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한 경우, 또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 금메달 딴 사람 이게 포함됩니다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 부분도 있습니다. 더 많아요. 오히려 3가지입니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또 뭐 국악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 받은 사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체육요원 또 예술요원으로 이제 편입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포츠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예술요원, 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뭐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현실화해서 좀 지금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병역 의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정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단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중간 지점을 택하는 것도 필요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이제 과연 이제 병역을 면제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현역 복무 대상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공익 근무요원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번 대회는 뭐 우승하면 다 당연히 그런 혜택을 받을 테고 이제 문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제도를 끌고 갈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일단 보이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짧게 해주세요. 공익 요원 대상도 아니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학력 때문에. 학력 때문에. 네네. 중학교 졸업이죠? 네, 중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팟빵 앱으로 정의386님 5월 29일 상품을 오늘 받았어요. 3개월 만에 상품이 들어갔네요. 야, 또 이게 기다림에 또 어떤 미학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 제작진 일을 안 한다는 이런 뜻이죠. 네. 포장을 뜯으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자전거를 보고 울컥, 이 작가님 친필 사인 보고 감동, 제작진을 괴롭힌 보람이 있네요. 정면승부 EJ 정정구역 사건 반장까지 지금처럼 애청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재밌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